한 남자가 왕비를 죽였습니다. 고발장을 만들었고 날짜를 조작했고 희생시킬 5명의 이름을 직접 골랐습니다. 그중 한 명은 왕비의 친오빠였습니다. 그리고 4년 뒤 그 남자는 자신이 만든 방식 그대로 죽었습니다. 고발장이 날아왔고 체포되었으며 처형대에 섰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왕비를 위해서는 프랑스에서 숙련된 사형 집행인을 특별히 불렀는데 이번엔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집행인이 3번 만에 목을 잘랐습니다. 이것은 그 남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에게 죽은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자 밖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오랫동안 이 여자를 탕녀라고 불렀습니다. 왕을 홀린 여자, 나라를 뒤흔든 여자, 결국 스스로 자초한 죽음을 맞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고발장을 다시 펼쳐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역사적 기록과 사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다만 16세기 궁정 내부의 일인 만큼 문서로 확인된 사실과 역사학자들이 정황으로 추론하는 부분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 경계는 이야기 안에서 최대한 표시하겠습니다. 왕비가 처형대에 선날 아침, 런던탑 안뜰에는 이른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색 에르민 모피가 달린 진회색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올려 묶었습니다. 목이 잘 보이도록. 그 선택 하나에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침착했다고 모든 기록이 전합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고 목소리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왕을 비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왕은 언제나 자비로운 군주이셨으며 저에게도 그러하셨습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여러분 모두가 제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3살짜리 딸이 있었고 그 아이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반기를 든 어머니의 딸이 아니라 조용히 사라진 어머니의 딸로 기억되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딸을 위한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랑스에서 특별히 초청된 사형 집행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잉글랜드에서는 도끼를 씁니다. 그런데 왕은 그녀를 위해 검으로 처형하는 프랑스 방식을 택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더 빠르고 덜 고통스럽다고 여겨졌습니다. 그것이 왕의 마지막 배려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격식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중걸거렸습니다. 그리고 일격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앤 불린이었습니다. 잉글랜드의 왕비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왜 그녀가 그 자리에 서야 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앤 불린을 이해하려면 그녀가 궁정에 처음 나타났던 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녀를 이해하려면 그녀가 어떤 집안에서 자랐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어머니 엘리자베스 하워드는 잉글랜드 최고 명문가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앤 불린이 왕의 눈에 들었을 무렵 어머니도 한때 왕의 여자였다는 소문이 궁정을 돌았습니다. 심지어 앤 불린이 헨리 8세의 친딸일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왕 본인은 부인했고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소문이 돌았다는 것 자체가 이 집안이 어떤 방식으로 권력과 얽혀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언니 메리 불리는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와 1세의 정부였고 잉글랜드로 돌아와서는 헨리 8세의 정부가 되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고 아이를 낳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관심이 식자 조용히 뒤로 밀려났습니다. 엠블리는 그 모든 것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보았습니다. 어머니와 언니가 걸었던 길이 어디로 끝나는지를. 그녀는 6살 때 프랑스로 건너갔습니다. 열 몇 해를 파리 궁정에서 보낸 뒤 21살의 나이로 잉글랜드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당시 잉글랜드 귀족 여성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프랑스어와 라틴어를 구사했고 악기를 연주했으며 춤을 출 줄 알았고 신학 토론을 즐겼습니다. 당대 귀족 여성에게 기대되었던 조용하고 순종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미인은 아니었다고 당대 기록들은 전합니다. 금발의 흰 피부를 가진 전형적인 미인상이 아니었습니다. 검고 긴 머리카락, 검은 눈, 가느다란 목. 그런데 그녀가 방에 들어오면 시선이 쏠렸고 무언가를 말하면 사람들이 멈춰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손가락이 하나 더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엔 마녀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적들이 퍼뜨린 소문이었는지 실제였는지 지금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소문은 훗날 쓰였습니다. 그녀를 죽여야 할 명분이 필요해졌을 때 그녀가 궁정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종교 재판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신학자 니콜라 부르봉의 탄원서를 직접 작성해 프랑스 왕실에 보냈고 그를 살렸습니다. 부르봉은 훗날 그녀를 가리켜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비라고 불렀습니다. 빈민 구제에도 자신의 사비를 썼고 성경의 영어 번역을 후원했습니다. 권력을 원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으로 무언가를 하려 했다는 것도 맞습니다. 헨리 8세가 처음 그녀를 눈여겨본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헨리 8세는 이미 캐서린 오브 아라곤과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캐서린은 스페인 왕실의 딸이었고 원래는 헨리 8세의 형아서 왕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서가 결혼한 지 넉 달 만에 병으로 죽었고 스페인과의 동맹을 유지해야 했던 잉글랜드 왕실은 캐서린을 둘째 왕자 헨리와 재혼시켰습니다. 처음엔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캐서린은 6번 임신했고 사산이 둘, 출생 직후 사망이 셋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아이는 딸 메리 하나뿐이었습니다. 헨리 8세에게 아들은 왕조의 생존 문제였고 캐서린의 나이가 40을 넘기면서 더 이상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그 시점에 앤 불린이 궁정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헨리 8세는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보존된 것만 17통입니다. 내용은 한결같았습니다. 당신이 없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지옥입니다. 왕이 직접 손으로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앤 불린은 거절했습니다. 정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언니 메리가 어떻게 됐는지, 어머니의 소문이 어떻게 떠돌았는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길을 걸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왕비가 되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는 것이 그녀의 답이었습니다. 심지어 궁정을 떠나 1년 동안 모습을 감추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것이 계산이었는지 진심이었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거절이 헨리 8세를 더욱 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헨리 8세는 교황에게 캐서린과의 결혼 무효를 요청했습니다. 교황이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훨씬 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장령이었습니다. 잉글랜드 교회의 최고 권위자는 교황이 아니라 잉글랜드 왕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10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해온 가톨릭 교황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여자의 거절이 유럽의 종교 지형을 바꿨습니다. 7년의 줄다리기 끝에 앤 불리는 마침내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비가 된 직후 그녀는 이미 임신 중이었습니다. 온 궁정이 아들을 기대했습니다. 점성술사들이 예언했고 이미 왕자의 이름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헨리 혹은 에드워드. 그의 가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헨리 8세는 축하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엘리자베스라 불렸습니다. 궁정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7년을 쌓아 올린 왕비를 바라보는 헨리 8세의 눈빛이 그날부터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앤 불리는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필사적으로 아들을 원했습니다. 두 번째 임신을 했고 유산이었습니다. 세 번째 임신을 했고 또 유산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가까워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임신을 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배가 불러왔고 궁정 안에 다시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캐서린 오브 아라곤이 죽었습니다. 앤 불린이 왕비 자리에 오르기 위해 밀려났던 그 첫 번째 왕비가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앤 불린은 또 유산했습니다. 이번엔 형태가 있었습니다. 남자아이였습니다. 그 순간 헨리 8세의 마음이 완전히 떠났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유산이 앤 불린의 운명을 결정지은 날이라고 봅니다. 토머스 크로멜은 헨리 8세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상인 집안 출신으로 법률을 독학했고 두뇌 하나로 권력의 정점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왕이 원하는 것을 왕보다 먼저 알아채는 것이 그의 재능이었고 그 재능으로 살아남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사실 크로멜과 엠블리는 원래 같은 편이었습니다. 둘 다 로마 가톨릭 교황청에 맞서는 개신교 개혁 진영이었고 수장령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함께 손을 잡았던 동지였습니다.
앤 불린이 왕비의 자리에 오르는데 크로멜의 행정력이 쓰였고 크로멜이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앤 불린의 왕의 총애가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오래된 감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크로멜이 처음 권력의 세계에 발을 들인 것은 추기경 울지의 밑이었습니다. 울지는 헨리 8세의 최측근이자 잉글랜드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앤 불리는 울지를 몰락시킨 주역이었습니다. 자신이 왕비가 되는 것을 막는다고 판단하고 헨리 8세 곁에서 조금씩 울지를 밀어냈습니다. 울지는 결국 반역죄로 체포되던 중 병으로 죽었습니다. 크로멜은 그 죽음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았다는 것이 일부 역사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앤 불린의 처형은 정치적 제거인 동시에 크로멜의 오래된 복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크로멜은 왕이 앤 불린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왕이 제인 시무어를 원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왕비를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이혼이거나 죽음이었습니다. 이혼은 이미 한 번 썼고 그 때문에 교황과 결별하고 유럽 전체를 적으로 돌렸습니다. 같은 방법을 또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크로멜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고발장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그는 스페인 대사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이 일을 자신이 기획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먼저 엠블린의 시녀들을 불러 신문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크로멜은 시녀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약속을 내걸며 왕비를 불리하게 진술하도록 회유했습니다. 누가 왕비의 침실에 드나들었는가? 오빠 조지는 얼마나 자주 왕비와 단둘이 있었는가? 그들이 키스를 했는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가? 왕비가 낳은 엘리자베스 공주의 아버지가 정말 왕이 맞는가? 그 다음 궁정음악가 마크 스미턴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하룻밤 신문 끝에 스미턴은 왕비와 세 차례 관계를 맺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공식 고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스미턴은 평민 출신이었고 귀족 신분이 아닌 사람에게는 기록 없는 고문이 가해질 수 있었습니다. 고문의 위험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 자백 하나로 크로멜은 나머지 고발장을 짜맞출 수 있었습니다. 앤 불린의 측근 가운데 남자 5명을 골랐습니다. 궁정음악가 마크 스미턴, 기사 헨리 노리스, 프랜시스 위스턴, 윌리엄 브레러턴, 그리고 그녀의 친오빠 조지 불린. 이 5명이 왕비와 간통을 저질렀다는 것이 고발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빠와의 근친 상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발장에는 날짜도 장소도 구체적인 묘사도 있었습니다. 촘촘하게 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그 날짜에 엠 불린이 실제로 어디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차례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백한 사람은 마크 스미턴 단 한 명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공식 고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헨리 노리스의 하인이 남긴 기록에는 스미턴이 극심하게 고문을 당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이었는지 소문이었는지는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스미터는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귀족 신분이 아닌 사람에게는 기록 없는 고문이 법적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고문의 위험만으로도 자백을 받아내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낸 자백 하나로 나머지 4사람의 이름이 고발장에 올랐습니다. 헨리 노리스는 달랐습니다. 죄를 인정하면 살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거절했습니다. 처형장에서도 앤 불린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그녀의 결백이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혐의가 있었습니다. 오빠 조지 불린과의 근친 상간이었습니다. 이 혐의를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조지의 아내 제인 파커였다는 설이 수백 년간 정설처럼 받아들여졌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그것이 오해와 왜곡에 기반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앤 불린에게 돈을 빌린 적 있는 우스터 백작 부인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근친상간을 뒷받침하는 물증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둘이 자주 함께 있었고 가까웠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조지 불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한 여자의 증언만으로 나에 대해 이 끔찍한 죄를 믿겠다는 것입니까? 그 고발로 나를 심판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 이미 프랑스에서 사형 집행인이 소환되어 있었습니다.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결론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배심원 의장은 앤 불린의 외삼촌 토머스 하워드였습니다. 자신의 조카를 심판하는 자리에서 유죄를 선언했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배심원 가운데는 앤 불린의 전 약혼자도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죄책감이었는지 안도였는지 아니면 그저 습관이었는지. 그리고 재판장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토머스 불린, 앤 불린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아들 조지의 재판 배심원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고 그 손으로 딸도 죽였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았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저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앤 불리는 런던 탑으로 돌아갔습니다. 처형을 기다리는 방이었습니다. 그 방에서 그녀는 열흘을 기다렸습니다. 처형 전날 밤 그녀는 성찬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부 앞에서 선서했습니다. 자신은 헨리 8세 외에 어떤 남자와도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당시 가톨릭 신앙에서 임종 앞에 거짓 선서는 영혼의 영원한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그 선서를 엠블리는 두려움 없이 했습니다. 그날 밤 간수가 받아 적은 말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간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방을 나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여자의 목소리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고만 적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끝내 글로 쓰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처음 읽었을 때 한참 멈췄습니다. 간수조차 방을 나오지 못하게 한 그 목소리가 무엇이었을지. 같은 여자로서 어렴풋이 짐작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모르겠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만큼은 알 것 같습니다. 엠블린이 죽고 열하루 뒤 헨리 8세는 제인 시모어와 결혼했습니다. 엠블린의 흔적은 궁정에서 지워졌습니다. 초상화가 내려졌고 이름이 문서에서 삭제되었으며 그녀의 딸 엘리자베스는 사생아로 강등되어 왕위 계승권을 박탈당했습니다. 크로멜은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잠시 동안은 몇 해 뒤 헨리 8세는 새 왕비가 필요했습니다. 크로멜이 혼처를 골랐습니다. 독일 클랩의 공국의 앤이었습니다. 초상화가 먼저 도착했고 헨리 8세는 그림을 보고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만난 날 실망했습니다. 초상화와 실물이 달랐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6개월 만에 무효가 되었습니다. 헨리 8세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크로멜에게 고발장이 날아왔습니다. 반역죄였습니다. 체포되었습니다. 크로멜은 살려달라는 편지를 직접 썼습니다. 헨리 8세는 그 편지를 읽었고 처형을 승인했습니다. 고발장을 만들었던 자가 고발장으로 죽었습니다. 앤 불린을 위해서는 프랑스에서 숙련된 사형 집행인이 특별히 초청했던 그 왕이 이번에는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집행인을 보냈습니다. 크로멜은 3번 만에 목이 잘렸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이런 방식으로 끝납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역사학자들이 그 고발장을 다시 분석했을 때 발견한 것은 단순하면서도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았습니다. 간통이 일어났다고 기록된 그날 엠블리는 기록상 다른 장소에 있었습니다. 크로멜이 날짜를 조작했지만 궁정의 다른 공식 기록들이 그 조작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한 문서 안의 거짓말은 다른 문서들이 증언합니다. 그것이 기록의 힘입니다. 증거는 처음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양피지 위에 잉크로 500년 동안 다만 아무도 보려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혹은 볼 이유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이미 죽었고 왕은 살아 있었으니까요. 앤 불린의 딸 엘리자베스는 3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물어볼 나이였습니다. 사생아로 강등된 채로 어머니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이 금지된 작은 방에서 자랐습니다. 훗날 엘리자베스 1세의 측근들은 전합니다. 그녀는 어머니 이야기를 평생 먼저 꺼낸 적이 없었다고. 누군가 꺼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짧게 답했다고. 어머니에 대해 말하는 것을 허락받은 적이 없었던 아이가 어른이 된 뒤에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이었을까요?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다른 방식으로 어머니를 기억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다 처형된 헨리 노리스의 아들에게 기사자귀를 내리고 대사직을 맡겼습니다. 말이 아니라 사람으로 어머니를 추모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재위 45년 동안 잉글랜드를 유럽의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페인 무적 함대를 무찔렀고 셰익스피어가 그 시대에 글을 썼습니다. 역사는 그 시기를 황금시대라고 부릅니다. 어머니의 목을 자른 나라를 황금시대로 만든 딸이었습니다. 헨리 8세가 그토록 원했던 아들은 15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얻기 위해 죽인 여자의 딸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엠블린의 이야기를 처음 제대로 읽었을 때 저는 오랫동안 멍했습니다. 이 여자는 무언가를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무언가가 되고 싶어서 버텼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녀를 죽였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그 마음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낯익어서 슬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